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급, 일중 수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하고 미국 증시가 좀 상당히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반면 좀 한국 증시는 좀 계속 힘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왜 그렇게 좀 가고 있는지 데이터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이제 유동성 관련 데이터들, 지급준비금, 뭐 재무부 일반 계정 등등등등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이랑 데이터 한번 오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 차트들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좀 지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지표, 이제 M2 데이터를 통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좀 S&P랑 이제 나스닥이랑 좀 증시 대비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한국 쪽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M2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10월 한국 수출액 데이터 발표됐는데 이제 그 부분 데이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지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위험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차트 살펴보고, S&P, 나스닥 차트, 그리고 이제 V 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뭐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금 추세가 안 좋죠. 키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이제 키스코홀딩스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과 우리금융지주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보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는 이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나금융지주, JB, KB, 신한, 애플 이렇게 종목 살펴보고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증시 코스피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검은 색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은 계속해서 좀 프로그램 순매도가 누적적으로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3,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한 13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오늘 한 6,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한 3,5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가 많았습니다. 한 9,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 3,000억 매도,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300억 매수, 외국인 6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약 한 3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고, 외국인은 현물 기준으로 한 3.6억 정도, 3조 한 6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한 7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뭐 개인은 한 6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다만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74조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로부터 저는 뭐 수급은 계속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모양 자체가 다르진 않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좀 증시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제 증시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뭐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이제 1월 삼성전자 막 급등하던 그때 1월 11일 고점 이후로 뭐 사실 좀 횡보를 하다가 계속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고점 대비 10% 이상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반등 자체도 사실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
뭐 S&P든 나스닥들 보시면은 뭐 전고점 넘어가면서 지금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왜 그럼 이제 왜 이런 디커플링이 나고 있을까를 한번 조금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지금은 이제 가장 증시가 올랐던 큰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증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냥 코스피로 한번 보죠. 뭐 코스피가 조금 더 익숙하실 테니까 코스피로 이제 뭐 한 3주봉 정도로 살펴보면은, 코로나 바닥이 코스피가 1400이었습니다. 근데 3300까지 올랐잖아요. 3300까지 분명히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게 이제 결국 상승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그 상승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서인데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실질금리는 왜 낮았는지, 그럼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그럼 원인이 실질금리인가라고 하면은 네, 맞습니다. 실질금리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한국은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낮은 실질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랠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실질금리가 움직였었고 앞으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뭐 사실 제 방송을 계속 자주 듣는 분들이라면 뭐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 일단 뭐 실질금리 그 움직임 자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올렸던 영상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일단 뭐 처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사실 0%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5%다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썸네일이 그거였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급준비금만 더했었는데, 뭐 사실 리버스 레포까지 더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해서 리버스 레포까지 제가 그냥 주말에 더하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한 5.5% 정도 됩니다. 바닥인 마이너스 한 5.6 정도에서 뭐 소폭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뭐 사실 엄청나게 완화적인 겁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5%니까 미국 증시가 엄청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실질금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실질금리가 일단 그럼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실질금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랑 명목금리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냥 금리다라고 하는 금리는 다 명목금리입니다. 그냥 뭔가 앞에 붙이지 않은 금리들은 다 명목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합니다. 이제 BEI라고 하고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럼 이제 실질금리는 그냥 명목에서 이 BEI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기대되는 물가가 되게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명목금리는 조금 더 낮다면 실질금리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증시에 이제 실질금리가 낮을 때 사실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제 실질금리가 낮을 때 주가 이제 좋냐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가치, 이제 주가죠. 뭐 주가라고 보면은 주가는 이제 실적과 이제 함수가 되겠죠. 이제 실적과 할인율,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의 함수입니다. 결국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럼 다시 해서 이제 실적에다가 이제 R-G를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 결국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적은 결국 높아지면 당연히 좋고요. 성장률도 높아지면 주가에는 좋고, 할인율 자체는 이 분모의 앞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양의 값이기 때문에 낮아지면 좋습니다. 분모는 낮을수록 좋죠. 빼지는 성장률은 높을수록 좋고요. 근데 실질금리는 여기 이제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실질금리는 할인율에 영향을 주고, 이 실적에는 BEI가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 BEI는 높을수록 좋고요. 이 명목금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실질금리에 이 할인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목은 결국 낮아지고 BEI는 높아지고, 그럼 이제 실질금리 낮아지겠죠. 결국 기업 가치에는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약간 뭐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이 파란 색깔이 실질금리고, 이 파란 색깔은 이제 물가, 이제 명목금리에 실제 물가 자체를 뺀 거고요. 이
진짜 그냥 파란 색깔, 진한 파란 색깔 겹쳐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진한 파란 색깔이 이제 팁스라고 물가채 안에 있는 실질 금리입니다. 보통은 거의 크게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진짜 물가로 이제 차감한 거를 일단 그냥 살펴보면 시계열이 그게 더 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냥 이제 마이너스로 갔던 게 이 실질금리가 딱 한 3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때는 그냥 일시적이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때를 포함해도 4번이긴 하고요. 근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시중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은행 잔고, 이제 통장에 그냥 돈이 많다. 은행에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과거에 증시가 고점 쳤을 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예대율이라는 게 이제 100%를 이제 찍었었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높을수록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대율이 거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59.5%. 근데 돈이 이게 안 풀렸는데 증시는 그럼 왜 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은행에 잠겨 있는 돈이 많은 겁니다. 그냥. 은행에 잠겨있는 돈이 결국 지급준비금이라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급준비금이 그냥 꼭 정확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냥 은행에 잠겨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이 돈을 정말 많이 풀었죠. 양적 완화로 2008년도 이후로 정말 많은 돈을 이제 은행에다 금융권에 뿌려버립니다. 근데 그 금융권에 뿌린 돈이 다 정말 이제 실물 경제로 많이 흘러간 건 아니고요. 다 그냥 지금 은행에 잠들어 있거든요. 그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이 지급준비금인데 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금융시장에는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실물 경제로 정말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전 테이퍼링 발표를 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좀 결국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방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결국 이제 채권 매입, 양적 완화를 한 금액이라고 거의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은 이제 그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양적 완화를 거의 한 8.6조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원화로 환산을 해본다고 치면은 어마어마한 9천조가 넘는 돈이 지금 연방준비은행에 매입을 했다.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돈은 다 그냥 거의 대부분 은행에 잠들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 부채 쪽이 다 중요한데요. 연방준비은행이 여기 자산이고 여긴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 계정이거든요. 근데 지급준비금보다 지금 리버스 레포란 이 계정 자체가 매우 많이 늘어나 있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양쪽 하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지급준비금 자체가 계속 줄어드니까 지급준비금 말고 이제 다른 계정으로 지금 좀 약간 땜질이라고 할까요? 땜질로 이제 자산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땜질로 그냥 메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시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땜질을 할 정도로 자산 매입은 결국 거의 그냥 절정에 달아있다. 이젠 좀 자산 매입은 하기 힘든 상황이다. 거의 2021년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때부터 리버스 레포가 늘면서 이젠 사실 자산 매입을 멈춰야 되는데도 계속 달려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많이 한 만큼 그 후에 오는 부작용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부작용도 더 크다. 금융시장의 추후에 올 피해는 더 크다. 왜냐면 금융시장은 결국 다 조삼모사거든요. 지금 이제 아침에 편했으면 저녁에 힘들 수밖에 없고요. 아침이 힘들었으면 저녁이 편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시장입니다. 매를 먼저 맞냐 나중에 맞냐 사실 똑같은 건데 미국은 매를 그냥 나중에 한 방에 다 맞을게요 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인위적인 정책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지급준비금 말고 이제 리버스 레포까지 늘어나면서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 지금 마이너스 거의 1%, 이제 팁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뭐 거의 1.1% 수준, 최근 기준으로 마이너스 거의 1%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냥 꾸준히 2020년 중반부부터 마이너스 1% 그냥 추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은 랠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BE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냥 안정적인 상황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한번 데이터 보시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죠. 국고 3년은 지우도록 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황색이 그냥 팁스 금리, 아까 이제 물가체에 있는 팁스 금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실질금리가 보시면은 2021년 거의 바닥을 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때 인상을 한 겁니다. 인상을 했죠. 이때 0.25 인상을 하면서 0.75%로 이제 맞춰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아마 11월 25일 날이죠. 이제 그때 이제 아마도 또 한 번 더 인상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에도 또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좀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물가, 이 BEI 쪽을 계속 좀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또 잡으려고 하고 기준금리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국고채 10년은 또 날아가고 있고요. 물가 대비해서 또 BEI보다도 물가 대비해서도 명목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환경이 사실상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긴축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랠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오히려 이제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결국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전 나중엔 조금 더 편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영끌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역으로 테이퍼링 하면서 돌아가면은 저는 훨씬 더 크게 무너지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금요일 날 한국 쪽은 해치하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 다 청산을 했었고요. 제가 금요일 날은 방송을 하지 않아서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선물 같은 경우 다 청산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일단 좀 풋옵션 좀 내려갈 때 오히려 좀 이익을 나는, 저는 S&P가 많이 가봐야 한 4,700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2% 많이 가야 한 2, 3% 아니라고 봐서 조금 이따 이제 차트 설명할 때 얘기해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좀 풋옵션을 일부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 차트 볼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 아까 다 보여드렸지만 지급준비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이제 재무일반 계정 같은 경우 일단 잠정 합의를 한번 했었죠.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합의 전까지는 계속 낮은 수준 유지할 것 같고요.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살짝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양적 완화 끝날 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테이퍼링 발표 나면 이제 자산 감소까지는 아니어도 증가는 멈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리버스 레포부터 부채 쪽 계정에서 좀 감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테이퍼링을 하면 그리고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가속하게 한 1년 뒤부터 좀 발생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그냥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금요일 날도 방송을 안 했었으니까 못했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다 이제 연방준비은행 자산, 결국 이제 은행 이제 자산 계정에서는 연방준비은행 자산이고 부채 계정에서는 결국 지급준비금과 리버스 레포에 다 잠겨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10억씩 준 겁니다. 인당 10억씩 줬는데 그 돈이 그냥 다 통장에 그냥 강제로 이제 잠겨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부에서 줬는데 쓸 수 없게 그냥 막아놨던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10억을 줬다고 치더라도 못 오르겠죠. 왜냐면 실제로 그 돈은 쓸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정말 금융시장에 많이 풀린 건 맞는데 이게 다 금융시장에만 풀리고 실물 경제로 가진 않고 그냥 은행 안에만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만 있으니까 그냥 금리는 낮아졌고 실질 금리는. 그래서 주가도 좋고 뭐 채권도 좋고 뭐 비트코인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뭐 자산이라는 자산 시장은 다 그냥 랠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을 하면은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결국 줄어들게 될 거고요. 리버스 레포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TGA는 이미 다 줄어들었고요. 결국 이 말 자체가 이제 실물 경제로 돈들이 흘러갈 거라는 말이고요. 결국 실물 경제로 흘러가고 나서 한 시차, 인플레이션 이제 후행 지표죠. 이제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은 이 테이퍼링 하고 1년에서 1년 반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좀 증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고 1차적으로 조정 자체는 미국 쪽 실질금리가 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하면 저는 이제 좀 튈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위험 관리를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일드갭부터 살펴보면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싼 거고요. 낮을수록 비싼 겁니다.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은 뭐 계속해서 좀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은 부담에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거의 고점 부근 밸류에이션까지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하고 이제 S&P 같이 돼 있는 일드갭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이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시작되면 미국 쪽 실질금리 반등하면서 조정의 폭 자체는 미국 쪽이 이제는 조금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낮은 실질금리 유지를 하면서 버텨왔지만 테이퍼링 하면서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미국 쪽 증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세를 전망하고요. 향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지표입니다.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낮은 수준이죠. 지금 상당히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증시 쪽은 중기적으로는 사실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좀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먼저 일단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24조 정도 되면서 뭐 야금야금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좀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신용잔고도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높았다가 내려갈 때가 가장 위험한데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갈 때가 항상 문제거든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신용잔고 증감 속도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돈이 풀리기보다는 돈이 이제 풀린 속도가 매우 늦어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 이제 통화량 M2로 이제 나눈 값인데요. 그냥 높을수록 이거는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요. 뭐 나스닥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한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M2 대비로 했을 때 코스피 2018년 부근 고점 찍고 내려와서 뭐 여전히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모양새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한국 수출액 나왔었는데 10월 한국 수출액 나왔는데 뭐 발표가 잘 됐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 살짝 늘었고요. 23%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역시나 이제 YOY로는 그냥 피크를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 자체는 점점 감소되지만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절대값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는 정말 이제 마지막 정도 단계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한국 코스피 시총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계속 고점을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있어 보인다 인 것 같고요. 코스피 시총과 S&P를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값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여서 좀 빠지고 있어서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미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의 영역에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더라도 200일 이동 평균선 아직은 넘진 않아서 아직은 위험 선호다. 장기 추세는 위험 선호고요. 120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위험 선호, 중기 추세도 단기 추세인 50 이동 평균선도 아직은 넘지 않아서 아직은 위험 선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 뭐 오랜만에 뭐 장기 추세부터 한번 보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저는 이제 1998년도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 때부터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파, 그 다음에 금융위기 조정부터 이제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파는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큰 1파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해서 A, B, C로 떨어지면서 이게 큰 2파였다고 봅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게 이제 3-1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이제 채널링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사실 조정을 나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널링도 뭐 거의 맞았다라는 생각이고 3-1파 조정하고 나서 3-2파 조정 이후 그 다음 이제 랠리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파부터 이제 한번 지금 또 다시 한번 좀 일봉으로 마지막 파동들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 1파, 2파, 3파, 4파 여기까지가 5파였다라고 보고요. 이제 2파랑 똑같이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똑같이 이제 채널링을 해봤을 때 여기 이제 3파랑 3파 여기 고점 다인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채널을 넘은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고 채널 깨졌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늦어도 2파랑 4파 저점 그은 이 채널에서 매도를 하면 뭐 큰 손실이 없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생각은 들고요. 이제 여기까지 5파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A파 조정 보이고 여기가 이제 B파 되돌림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B파 조정 보이고 지금 이제 C파 조정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큰 A파 조정도 끝이 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5파 고점이랑 이제 B파 고점 그어서 똑같이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저점 채널 다인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넘었었기 때문에 B파는 뭐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B파인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B파가 여기서 그럼 끝이 난 건가에 대해서가 아직까지는 물음표긴 하고요. 근데 시간론상 이제 좀 A파가 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이 B파라고 하기엔 저는 좀 약간 너무 좀 과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짧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그 다음 여기가 A, B 정도 그 다음에 이제 C로 한 406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엘리어트 계산치 제가 뭐 가져진 않았는데 계산치상 406에서 한 422까지도 반등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아마 뭐 400 최소 한 406까지는 저는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뭐 물론 여기가 그냥 B로 끝났을 가능성도 뭐 제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워낙 A파 길이에 비해선 너무 짧아서 좀 B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B 다음에 1, 2, 3, 4, 5로 C는 조금 더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 봤을 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추세는 뭐 여전히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기 추세인 구주봉을 보더라도 뭐 여전히 볼린저 밴드 타다가 이탈한 상태이고 RSI도 여전히 매도 시그널이어서 뭐 장기 추세도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3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환선 내려오고 9일 프랭스팬 역전되고 MACD 매도 시그널, RSI 매도 시그널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다
좋지 않은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좀 약간 조정 자체가 좀 길었기 때문에 A파가 언제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A, B, C 정도 B파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차트가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이제 금요일 날 이때 이제 선물 매도했던 거는 제가 이제 100% 계속 다 해지를 해놨었는데, 선물 매도했던 건 다 이제 청산은 했고요. 국내 쪽은 오히려 이제 해외 쪽 풋 매수를 하면서 이제 교차 해지라고 하죠. 저는 이제 해외 주식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식은 이제 다 100% 국내 쪽이고, 오히려 이제 선물 매도하고 해지, 풋옵션 매수한 해지 포지션은 다 저는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 나스닥 쪽에 다 해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하고 이제 선물로 해지한 게, 해지 대상이 기초자산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이제 코스피고 하나는 나스닥이고, 이제 이렇게 해지 대상이 다른 걸 이제 교차 해지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리스크는 조금 있고요. 기초자산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퍼펙트 해지는 좀 안 되지만, 역으로 이제 코스피는 뭐 좀 덜 내린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에 비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초과 수익을 노리는 대신에 뭐 리스크는 좀 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계속 조금 막히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이제 이렇게 A, B, C로 A고 B가 나오고 나서 결국 C로 저는 좀 더 빠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일단 뭐 코스닥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A, B, C 정도라고 저는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S&P는 뭐 3주봉 오늘 뭐 장기 파동까지 한번 살펴보죠. 그냥 구주봉으로 뭐 오늘은 좀 짧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1900년도 이제 초반부터 왔던 파동이 한 파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후로 닷컴 버블이 A파, 그 다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B파, 여기까지 금융위기 하락이 C파로 ABC 조정 다 끝이 나고, 이때부터 정말 이제 새로운 파동,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일리어트 파동상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에서 3회 5로 3파가 연장이 된, 이제 3파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3파가 연장이 돼서 3파가 끝이 났기 때문에 1파랑 5파는 연장은 안 될 겁니다. 원래 1, 3, 5파동 중에 한 파동만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파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트라이앵글로 딱 4파가 딱 잘 나오거든요. 4파. 딱 메가폰 모양이죠. 메가폰 모양으로 딱 잘 나왔고, 1, 2, 3, 이렇게 1, 2, 3, 4, 5로 딱 잘 나왔거든요. 딱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은 정말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을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가 저는 이제는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여기는 이제 2파랑 4파랑 채널링을 해봤을 때 뭐 사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알기에는 조금 하락폭 자체는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저는 하락폭은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큰 ABC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쪽을 저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파를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저점을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하고 5에 1, 2, 여기가 3, 4, 마지막 이제 5에 5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이제 5에 1 파동은 연장이 안 됐고, 2 파동 하락하고 나서 3파가 상당히 길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4파 이후로 이제 5파 길이 자체가 통상 1파 길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이 올라봐야 4,700이라고 봅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미국 쪽도 뭐 저는 파동상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뭐 추세상으로 봤을 땐 다만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으로 상회하고 9일 26일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지만 저는 위험해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뭐 마지막 파동 뭐 거의 다 이제 여기도 그냥
1, 2, 3, 4, 5 뭐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며칠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은 언제든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1, 2, 3, 4 나오고 나서 오파에 대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명확하게 그냥 여기가 마지막 진짜 오파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거의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마지막 오파도 또 명확하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1, 2, 3, 4, 딱 5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이제 테이퍼링 결국 하면 실질금리가 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테이퍼링을 하는 게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건 맞는데 이제 축소를 하니까 BEI는 결국 축소를 하니까 이제 돈을 풀던 게 멈추니까 BEI는 떨어지고 명목 물가 이제 강제로 사주던 채권 자체를 덜 사주니까 이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자체로 그런 상황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증시가 올라갔던 게 당연히 이제 실질 금리가 낮아서인데 실질 금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이때까지 받쳐줬던 어떻게 보면 지지대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미국 쪽은 좀 불안해 보인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풋옵션으로 오히려 해지는 좀 미국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뭐 오늘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뭐 그래서 여기도 뭐 저는 좀 우리나라는 좀 반등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당장은 미국 쪽하고 뭐 연동이 또 하락할 땐 또 연동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좀 반등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뭐 그래도 그냥 움직임상 비파가 너무 짧아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여전히 구름대 위여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주 상승 추세가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되고 결국 아마 전고점 좀 넘었다가 이제 조정을 여기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A파, B파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필라델피아든 뭐 다른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추세는 나쁘지 않으나 사실 지수 자체들이 다 5파 5점을 거의 친 모양새여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5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1파, 2파거나 A파, B파, 이제 C파든 3파든 머지않아 좀 하락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드디어 지금 전고점을 넘었거든요. 오늘까지 못 넘었다가 제가 오늘 나스닥 풋을 샀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유로스톡스가 계속 전고점을 못 넘었었거든요. 간당간당하게. 그래서 유로스톡스가 5파 고점을 쳐야 어차피 미국도 무너질 구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FOMC가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FOMC거든요. 이제 11월 FOMC. 그래서 여기도 그럼 이제 1, 2, 3, 4, 5가 드디어 다 모든 증시가 1, 2, 3, 4, 5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5파를 보더라도 1, 2, 3, 4, 5로 거의 다 왔다 라는 생각이어서 유럽도 이제 곧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증시가 지금 항생입니다. 이제 중국 영향도가 큰 주식이죠. 둘 다 A, B, C로 A파 나오고 이제 B파가 A, B 이렇게 C 정도 저는 나지 않을까. 근데 물론 B파가 이거가 다일 수도 있긴 해서 계속 그냥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반등은 저는 좀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지만 타 증시에 비해서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인 것 같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오파 치고 그냥 여기가 A, B, C든 1, 2, 3, 4, 5든 결국에 좀 빠질 것 같다. 중국 쪽은 저는 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차 지금 좀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 전환선 기준선 넘어섰기 때문에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불씨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저는 뭐 테이퍼링 하면 좀 더 튈 수도 있다. 인 것 같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오늘 반등을 하면서 구름대 상단에서 계속 좀 지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계속 좀 아직까지 추세 불씨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WTI도
뭐 꾸역꾸역 아직까진 전환선 위에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RSI나 MACD 뭐 여기 볼린저 밴드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목에 찬 것 같다인 것 같긴 하고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슬슬 있어 보인다. 힘이 이제 좀 떨어져 보인다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추세에는 문제는 없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이제 좀 저번 주 금요일 날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한 1.06에서 마이너스 한 0.96까지 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1%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티지만 저는 실질금리 결국에는 거의 1%대까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거의 2% 상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는 금은 훅 빠졌다가 이제 그때 금을 정말 최적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좀 금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빠지고 사야 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금요일로 완전 최고가 경신을 했다가 좀 빠지면서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뭐 1차적으로는 거의 다는 왔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서부터 계속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뭐 거의 고점은 쳤다라는 모양새고요. 1, 2, 3, 4, 5로 지금 치고 한 2%까지 조정 보였다가 다시 이제 랠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고점 못 넘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고요. 저는 테이퍼링 하면 훨씬 더, 뭐 거의 한 2%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 5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ABC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제가 그냥 소량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그럼 왜 저는 들고 있냐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거래량에서 사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거래량에선 팔면 뭐 제가 팔았으면 훨씬 더 빠졌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뭐 사실 굳이 매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뭐 저도 소량이었으면 이때는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못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 A, B, C라고 하면은 뭐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 B, C가 A고 B고 C면은 뭐 가장 최악이긴 합니다.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을 뭐 0이라고 배제는 할 수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A는 거의 다 왔다. A는 뭐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한 요 정도까지, 뭐 한 요 정도? 근데 이제 뭐 C가 이제 A에 한 1.618까지도 가니까 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A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근데 1배 정도 간다고 쳤을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추세가 안 좋아서 뭐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일단 뭐 과매도 구간이긴 해서 뭐 곧 반등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B냐 5파 마지막이냐 뭐 이거인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사실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스프레드가 그냥 다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잘 들어올 게 뻔한데, 수급이 과연 잘 받쳐주느냐 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뭐 여기 회사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인데, 뭐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지만 뭐 결국 자사주 소각을 하고 무상증자를 한번 해야 이제 그때 뭐 실적 잘 나오면서 좀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분의 이제 ABC 조정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큰 1파,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굳이 쳐본다고 치면은 2파, 뭐 3파, 뭐 요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종목 같은 경우는 꼭 엘리어트 파동하고는 무조건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더라도 이번 상승분에 대한 좀 되돌림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7,900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쳤을 때 뭐 저는 여전히 한 6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좀 급락을 했다가 뭐 일단 지금은 52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실질금리는 저는 뭐 계속 반등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또 결국에는 저는 좀 더 올라가리라 생각은 하고요. 뭐 차트 상으로는 뭐 저한선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구주봉으로 봤을 때 저는 뭐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이제 전환선도 이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길게 봐서는 더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좀
코로나 저점 이후로 올라갔던 분에 대한 좀 되돌림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예전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실질금리 올라갈 때 뭐 손해보험이나 금융지주가 좋아서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결국 이제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건데요. 뭐 지금 기대 수익률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실질금리 올라가는 장에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뭐 살펴보시면은 우리 금융지주는 뭐 조금 있다 뭐 같이 다른 거 설명할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오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볼 종목이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우리금융지주, 뭐 다른 금융지주들 그리고 이제 애플 한번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를 뭐 거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가 이제 7만전자가 살짝 깨졌었죠. 69,9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 정도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34% 정도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근데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상대가치 평가가 상당히 잘 맞거든요. 이게 이 기대 수익률이 한 8% 정도 하회를 하면 항상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1월 17일 11일 날 딱 증시 고점일 때 8% 하회를 했다가 딱 조정을 쫙 보였었고요. 기대 수익률 근데 과거 고점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 금리를 조정한 국고채 10년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이 고점보다도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퍼랑 PBR을 봤을 때도 PBR이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싼 건가? 라는 거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싸 보이진 않는다. 비싼 것도 아닌 것도 맞지만 싸진 않는다. 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여기 이제 5파 고점을 친 거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파 저점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 A파 저점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B파 이제 곳은 저는 좀 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올 거라고는 보고 근데 다만 뭐 이 B파를 뭐 굳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보다는 뭐 그냥 역으로 이 B파 뒤에 올 C파를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살펴보면 현재 주가 22만 8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8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뭐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싼 편에 속한다 인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근데 금리 조정했을 땐 또 엄청 싸 보이는 것까지는 또 아니긴 합니다. 뭐 금리가 이제 좀 증시에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영향이 좀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실질금리 반등하는 게 큰 거죠. 우리나라 쪽은. 그래서 증시가 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크고요. 여기도 이제 계속 A파인데 A파 있다가 결국 B파 반등은 좀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뭐 여기가 이제 뭐 A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 반등한다고 해서 딱 들어갈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해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여기가 이제 C는 아닐 것 같긴 해서 뭐 C일 수도 있긴 하겠고요. 근데 막 그렇게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도 아니어서 뭐 굳이 지금 당장은 손이 안 간다라는 표현이 뭐 좀 적당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에 금융지주들 살펴보면은 이제 다른 지주들은 다 이제 기대 수익률로만 좀 보여드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뭐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제일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트 같이 한번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기대 수익률 한 15%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거의 15% 정도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JB금융지주 뭐 거의 한 16.5% 정도 되고요. 근데 다만 여기 이제 지방 쪽이죠. 지방 쪽이기 때문에 대형사랑은 좀 더 갭이 있고 대형사보다는 당연히 싼 게 맞는 거죠. 여기는 JB 같은 경우는 뭐 BNK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지주가 이제 기대 수익이 한 14% 대형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좀 포트폴리오 여긴 또 다변화도 잘 돼 있다 보니까 한 14 정도 되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뭐 한
얼마 될까요? 신한지주도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17.4% 정도 되거든요. 뭐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싼 이유는 이제 예보 관련 물량, 뭐 이제 좀 계속해서 뭐 매각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낮은 게 있고, 뭐 분할한 지도 또 얼마 안 된 것도 뭐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반등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이제 갭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한 15%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고요. 뭐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랑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지주. 저는 실질금리는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섹터에는 악재가 되겠지만 금융 쪽이나 손보 쪽에는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결국에는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차트상 반등을 많이 했었죠. 이제 뭐 손보도 마찬가지고 증시 하락할 때 여기는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딴 애들 빠질 때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오른 만큼 조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RSI나 MAC도 조정이 언제든 가능해서 여기 볼린저 밴드도 넘었다가 내려가서 언제든 뭐 조정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마이너스 3%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언제든 기술적 조정은 뭐 언제든 나올 수 있으나 결국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크로 환경도 결국 실질금리가 반등하는 장이어서 그냥 내려가면 사자 뭐 이런 마인드로 저는 쭉쭉쭉쭉 사실 뭐 손해보험이나 금융주주는 좀 담아가는 게 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뭐 더 사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사실 손보 주식이나 금융주주 말고는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사실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로가 황금기였다면 이젠 지금 정말 이제 과거 이제 썸네일처럼 정말 이제 윈터 이즈 커밍, 정말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증시에 겨울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 무리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차트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넘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그렇게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그리고 전고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게 오파일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상 여기가 오파고 이제 좀 ABC 정정이나 1, 2, 3, 4, 5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사 올라가도, 전고점 올라가도 여기가 그냥 1, 2, 3, 4, 5 정도라고 보고요. 미국 쪽은 저는 사실 특히 이제 테크 쪽은 더더욱이 사실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수혜주였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만큼 가장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그냥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 S&P든 나스닥이든 모든 증시가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실질금리, 금융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고요. 실질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미 실질금리가 반등을 해서 이미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쪽은 아직까지는 실질금리가 반등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 테이퍼링 발표되면서 결국 실질금리 올라가면 이제 미국 쪽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 기술적 반등이고, 결과적으로는 증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요즘 계속 그냥 증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실질금리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뭐 사실 실질금리 말고 지금 금융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전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실질금리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뭐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